우리가 아직은 AI 생태계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이 AI 생태계가 저 뭐 스타트업에서 나오는 응용 소프트웨어들이 상장하고 그쪽 시장이 넓어지고 피지컬 AI라는 게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더 커지고 AI 생태계가 더 커지게 되면은 선반영이 다 안 된 게 됩니다. 그래서 AI 생태계가 더 커지냐 안 커지느냐가 이 버블 판단의 척도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가격 버블 얘기했잖아요. 뭐 타치하면 슈퍼 버블이다 뭐 이런 건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게 심리 과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심리가 과열이라서 주가가 그 정도까지 올랐느냐, 버블 수준까지. 지금 심리는 저는 그 정도까지 과열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거 버블 우려를 한다는 것 자체가 버블이 아니라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시기적으로 지금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는 건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저는 배당 성장주가 일단 본인한테 맞느냐부터 이제 따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배당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 노후 은퇴를 하셔서 고정적인 월 소득이 없거나 혹은 지금부터 자산을 큰 폭으로 증가시키기보다는 안정적인 이 현금 흐름을 원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지금 주식을 선호하는 상황인가 일단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자산을 증식시켜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나오는 게 좋은지를 일단 보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제 배당주를 들어간다고 하면은 앞으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면 이제 금리가 이제 미국이 어쨌든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됨에 따라서 이 예금 이자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미국의 이제 MMF라고 하죠, 머니마켓 펀드의 이자율을 나타낸 건데 지금 1월 기준으로 3.6%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단기 예금 이자율이 높은 CD 상품 같은 데 넣어도 3.6% 정도 나오니까, 이자율이 그러면은 배당 이거 이 세금 떼고 3.6% 이상 나오는 배당주에 투자하면은 상당히 좋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배당주에 투자하실 때 예금 한 14%인가를 먼저 뗄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떼고 들어와가지고 그게 뭐랑 맞으면 또 거기서도 그 이상이면 세금을 떼고 이하면 안 떼고 뭐 그 두 번 차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차감하는 거를 따져서 앞으로 지금 기준금리가 미국 기준으로 한 3% 정도 2027년까지 3% 정도 될 거라는 게 컨센서스거든요. 그래서 그거 맞춰서 3%다 떼도 이자율이 한 연이자가 3% 이상이다, 그러니까 연배당 3% 이상 받을 수 있다 싶으면은 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월급의 일정 부분을 매달 미국 ETF에 넣는 분들도 많아요. 거장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적립식 투자의 치명적인 단점과 보완책 뭐가 있을까요? 적립식 투자의 가장 큰 단점은 인간의 인내심을 시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 지수 적립 투자를 내가 20년, 30년 했다는 분 본 적 계신가요? 저는 없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런 게 정말 힘듭니다. 미국인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 지수자 같은 거 할 수 있는 게 401k라는 게 있으니까 거의 정부에서 반강제적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해서 그걸로 소득을 보고 이제 편안하게 은퇴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게 아니면은 사실 굉장히 이걸 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적립식 투자라는 거를. 그래서 일단은 적립식 투자를 하실 때 이건 굉장히 장기전이고, 그 장기전에 있어서 주가가 상당히 크게 변동하겠지만 결국에 내가 이 마지막에 뿌린 열매를 거둬들이는 은퇴 시점이 되겠죠, 보통은. 그때는 내가 승자가 된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장기 마인드를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이제 보완책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횡보하는 구간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미국 주식도 70년대 한 10년 정도 횡보하기도 했고, 뭐 일본은 말할 것도 없죠. 한 40년 동안 주식이 안 좋았으니까. 근데 그 기간에도 적립식 투자를 하면은 미미 하나마 수익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유지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거장들이 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은 기본으로 적립식 투자를 가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거는 정말 놓칠 수 없는 기회다, 정말 좋은 투자 기회다라고 머리를 때리는 그런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그 기회에 이제 올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회로 수익을 내고 다시 적립식 투자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적립식 투자를 베이스로 깔고 가되, 그래서 이 알파를 추구하는 알파 투자도 정말 승률이 굉장히 높다. 이거 내가 봤을 때 정말 80% 이상이다. 돈을 잃을 수가 없다. 내가 정말 리서치를 너무 자세히 해봤지만 이건 너무 좋은 기회다라고 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크게 베팅하는 그 방식으로 가는 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머리를 땅 칠 수 있는 기회는 언제쯤이면 올 수 있을까요? 그거는 개인이 보는 것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내가 뭐 AI에 관심 있는 분도 있고 다른 데 관심 있는 네. 분도 있고, 그러니까 내 각자 전문 분야가 다르고 관심 분야가 다르잖아요. 근데 거기서 기회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뭐 언제 나타난다고 말씀드리기 힘들다. 왜냐면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충분히 계속해서 이런 이 성정이 같이 훌륭한 유튜브 컨텐츠도 보시고 다른 뉴스도 보시고 하면은 우리가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 너무 좋은 기회인데. 그래서 그런 기회를 꾸준히 찾으시기 위해서 레이더, 한마디로 이제 레이더죠. 레이더를 상시 켜놓고 계셔야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 환율이 달라지면 투자 수익률에 큰 영향을 주잖아요. 환율 변동을 이기는 거장들의 지혜가 있을까요? 우선 거장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미국 사람이거든요. 네. 유럽 사람,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해도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달러를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환율 변동성 리스크에 대해서는 우리와는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대신 좀 참조해 볼 수 있는 거는, 제가 앞선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주식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안 좋잖아요. 이머징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머징 쪽으로 가는 거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거장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를 이머징 국가의 환율로 환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환 리스크에 노출이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달러 지수의 방향성을 봅니다. 그러니까 건들락이라고 이제 채권 나오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난 이제 뭐 채권도 안 하고 금이랑 이머징 주식이 최고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달러 방향성을 보고 지금 달러 지수가 그냥 단순히 지금 금리 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약해질 수밖에 없는 트렌드로 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달러보다는 다른 이머징 국가에 환을 투자하겠다라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매크로를 보고 달러 지수의 향방을 봐서 투자하는 게 거장들의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거장들은 이제 위기 때 현금의 가치를 강조하는데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비중을 결정하는 대표님만의 기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뭐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나달이 나가야 할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생활비도 있고 세금도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이런 것들을 낼 수 있는 기본적인 현금에다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장 상황에 따라서 현금 비중이 좀 달라집니다. 거정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앞서 이제 버핏 말씀을 하셨는데, 버핏도 시장이 위험해서 이런 게 아니라 비싸지니까 현금을 늘린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비싸면은 당연히 살 주식, 내 기준에 있어서는 살 주식이 줄어들고, 그럼 자연스럽게 현금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기 장기 투자 다 하기 때문에, 트레이딩도 하고 장기로 가져가는 포지션도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얼마나 비싸냐 싸냐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현금 흐름을 조절을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공격적으로 가도 되는 시점일까요? 아니면은 조금 현금을 모아가면서 보수적으로 가야 하는 시점일까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투자할 거냐에 따라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올해 변동성이 컸잖아요. 작년에 좀 컸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이제 변동성이 커질 거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냥 이 우상향을 한 중단기적으로 쭉 우상향할 거라고, 선형으로 우상향할 거라고 믿고 보유하는 게 아니라 트레이딩으로 가는 신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트레이딩으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 변동성을 타서 트레이딩으로 승부를 보겠다고 하면은 그 방식으로는 공격적으로 할 수 있고, 근데 만약에 나 그냥 뭐 1년에서 한 2년 타임 프레임을 뭐 1년에서 한 2년 정도로 봐서 그 정도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 가격에서 평단을 무리하게 늘려서 투자하는 건 쉽지 않겠죠. 근데 다만 또 이제 3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한다는 거는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내 시간 지평이 단기 트레이딩이냐, 아니면 뭐 중기 1에서 3년 사이냐, 3년 이상 장기냐, 요거에 따라서 내가 지금 베팅을 늘려야 될지 줄여야 될지가 좀 정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 버블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작년에 가장 핫한 키워드였죠. 네. 버블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버블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크게 이제 거장들이 버블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크게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 뽑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버블 감별사라고 부르는 거장이 있거든요. 제레미 그랜섬이라고 90년에 일본 버블, 그리고 닷컴 버블, 금융위기, 22년 폭락까지 다 맞춘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버블을 기가 막히게 탐지해내는데 이 사람이 버블을 탐지해내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본인이 S&P 500으로 장기 추세선을 그립니다. 이 그래프가 제레미 그랜섬의 이제 버블 탐지 지표인데요. 이게 S&P 500을 1920년부터 지금까지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검은색은 추세선이고 이 노란색 점선은 이 추세선으로부터 한 1시그마 떨어진 거고 빨간색은 2시그마 떨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점선을 터치했다. 그러면은 버블. 근데 빨간색 점선을 터치했다. 요거는 슈퍼 버블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제레미 그랜섬은 요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빨간색 점선을 터치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버블도 아니고 거의 닷컴 버블이나 1930년대 대공황 수준의 슈퍼 버블이라고 본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근거고, 두 번째는 이 마이클 버리가 또 굉장히 화제였잖아요. 작년부터 뭐 발란티어 쇼배팅 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선반영 얘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그 미국 GDP 대비해서 S&P 500 기업들이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나, 그 투자 액수와 미국의 GDP를 대비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 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 이제 빨간색 실선은 닷컴 버블의 주가 고점 시기였고, 노란색은 금융위기 당시의 고점, 그리고 보라색은 셰일 혁명이 있었잖아요, 2014년에. 그 당시에 이제 이 에너지 관련 지수의 고점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주가 고점 이후에도 이 투자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선반영이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1900년도 초반에 우리가 전기 혁명이 있었잖아요. 전력 혁명. 그때 이제 뭐 에디슨이랑 테슬라, 웨스팅하우스가 뭐 직류를 해야 된다, 교류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송전 시스템이 생겼고,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집에서 전기를 쓸 수 있게 됐죠. 공장에서 전기를 쓸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엄청난 혁명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 집에서 뭐 나무 떼어서 쓰고 촛불 쓰다가 전기를 쓰다 보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력 테마주가 이때 엄청 떴었거든요. 지금의 AI 테마 같이. 근데 이게 1900년도부터 이제 붐이 일었는데 1911년에 그 AI 전력 테마주가 고점을 찍습니다. 근데 그 전작 이 송전망은 1911년 이후에야 다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1911년부터 송전망이 완성되기까지의 그 기간 기준으로 전력 테마주랑 나머지 전력 테마주가 아닌 주식과 수익률을 비교하면은 전력 테마주가 아닌 주식의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이미 선반영 다 해버렸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전기의 세상이 될 거라는 거를. 그래서 이런 논리 때문에 지금 버블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 앞선 부분, 우선 요 선반영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직은 이 AI 생태계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이 AI 생태계가 뭐 스타트업에서 나오는 AI 응용 소프트웨어들이 상장하고 그쪽 시장이 넓어지고, 피지컬 AI라는 게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더 커지고, 이런 식으로 AI 생태계가 더 커지게 되면은 선반영이 다 안 된 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모르는 미래의 AI 가치가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AI 생태계가 더 커지냐 안 커지느냐가, 그러니까 새로운 이 분야가 등장하냐 안 등장하냐가 이 버블 판단의 척도가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더 확장이 돼서 우리가 아직 모르는 분야들이 더 생길 거라고 보는 입장이고, 두 번째는 이제 가격 버블 얘기했잖아요. 뭐 타치하면 슈퍼 버블이다 뭐 이런 건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게 심리 과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심리가 과열이라서 주가가 그 정도까지 올랐느냐, 버블 수준까지 안 올랐냐는데, 지금 심리는 저는 그 정도까지 과열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버블 우려를 한다는 것 자체가 버블이 아니라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버블은 걱정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 세상이 모두 완벽하고 지금 주가가 비싸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우린 신세계로 가는 거다. 문제가 아무도 없고 이제 천국이다라는 수준의 이 멘탈리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 심리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지금 AI 버블 아니야? AI 수익성 지금 캐펙스 이렇게 하는데 실적 잘 나가도 이거 투자 감당할 수 있어? 불안한데?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빠지고, 그리고 또 AI 디스럽션? AI 나오면은 이 기존 소프트웨어들 다 대체되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주가 빠지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걱정거리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과열은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버블은 아니라는데 좀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2020
2026년 11월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중간 선거 관련해서 미 증시는 역사적으로 어떤 패턴이 있었을까요? 네, 이 선거와 네. 주식의 관계를 가장 먼저 연구한 선구자가 있습니다. 바로 캠 피셔라는 투자 거장인데요. 앞서 말씀하신 필립 피셔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투자 거장이고 아들은 아버지를 뛰어넘는 투자 거장이 된 케이스인데 그분이 이제 이 중간 선거 전후 해가지고 주식이 얼마나 상승할 확률이 되나를 통계를 낸 게 있어요. 요 그래프가 바로 그 그래프인데 보시면은 이제 중간 선거가 있는 해, 이제 중간 선거가 11월에 있잖아요. 네. 중간 선거가 있는 4분기에는 상승 확률이 84%입니다. 그리고 중간 선거가 끝나고 그 다음에 1분기, 2분기에는 주가가 오를 확률이 88%였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중간 선거가 있으면은 연초는 좀 안 좋다가 네. 중간 선거가 있고 난 이후부터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근데 지금도 이 패턴을 따를 것이냐? 그러니까 이 패턴에 있어서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선거 결과가 어느 한쪽의 압승이 아니라 네. 교착으로 나와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보통 선거가 주식의 호재가 된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법안이라는 것, 특히 이제 거대 법안이라는 건 거대 변동성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빅테크 규제 같은 경우도 이게 규제안이 파격적으로 나오면은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엄청난 리스크잖아요. 변동성이 될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양당이 교착 상태로 나온다? 그러면은 법안 통과에 있어서 어느 한 당 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랑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법안의 수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변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교착 상태로 나와야지 변동성이 줄어들고 그래야지 시장이 좋아해서 중간 선거가 이 랠리를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선거 추이는 일단 하원은 민주당이 이기고 네. 상원도 민주당이 좀 이길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수입까지는 아닌데 민주당이 가져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추이를 앞으로 이제 트럼프 지지율이 어떻게 되냐에 많이 달리겠죠. 네. 민주당 수입이냐 아니면은 민주당이 이기지만 그래도 이 수입까지는 아니고 공화당과 협안을 해야 하는 그런 수준으로 나오느냐. 그래서 요거에 집중하는 게 이 중간 선거 이후 랠리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럼 한쪽이 압승이 돼야 저런 그래프가 나온다고 하신 거잖아요. 아, 이 교착 상태. 교착 상태가 네, 나와야. 네. 근데 그러면 이번에는 약간 민주당이 조금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네. 그럼 저런 그래프를 기대하기는 살짝 어려운 국면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이겨도 네. 막 완전히 휩쓸어 버려가지고 민주당 마음대로 하원이랑 상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러면 조금 위험하겠죠. 물론 그렇게 되더라도 행정부는 트럼프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의회랑 행정부가 서로 대입을 하는 또 교착 상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수입을 하더라도 트럼프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압도적인 승리가 아니서 나올 거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탄핵 절차가 헌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원에서 표결하면 끝이에요. 네. 근데 이제 상원 확보 숫자가 민주당이 맘대로 탄핵을 통과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 된다. 이러면은 트럼프가 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민주당이 정말 맘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동안 트럼프가 실책이 좀 많았잖아요. 미니애폴리스 사태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탄핵 가결 가능한 의석 숫자까지 확보되면은 요 그림이 나오기 좀 힘들어지는 거고 그 전까지 나와서 민주당이 이기더라도 뭐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랑 트럼프가 장악한 행정부가 서로 대립하는 뭐 그런 교착 상태 정도로 간다.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빅테크 규제 등 정책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장들은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나요? 이번이 저는 꽤나 좀 주목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장들도 원래는 말씀하신 빅테크 규제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안 했어요. 네. 왜냐면은 민주당이 주로 이제 규제를 하자는 편이죠. 네. 근데 이 민주당 쪽에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규제를 많이 원하지는 않거든요. 민주당 주류가. 대표적으로 이 민주당의 하원 의장이었죠. 낸시 펠로시. 이 주식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그분이 빅테크 주식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빅테크 규제를 그렇게 강하게 통과시키지가 않습니다. 말로는 강하게 하는데 실제로 법안을 통과시킬 때 항상 뭐 그렇게 이게 와 정말 이제 주가의 리스크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통과가 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는 이게 걱정을 안 했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이제 걱정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의 주류 세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맘단이라든지 이런 쪽, 이 버니 샌더스라든지
오카시오 코르테즈라든지 이런 사람이 이제 좀 주축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뭐 맘다니 열풍을 위주로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강한 규제를 외치는 사람들이 지금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사람이 민주당의 승리와 더불어서 민주당의 이제 주 집권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개파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개파가 맘다니 이런 버니 샌더스, 오카시오 코르테즈 같이 이런 강한 규제를 외치는 사람들이 이제 주류가 된다면은 빅테크 규제가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정들은. 아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최근 임기 내에 막 다우를 뭐 10만까지 올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포스트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현실성이 있는 시나리오라고 보시나요? 주가가 대통령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긴 하지만 네. 대통령이 결정 지을 수는 없죠. 네. 그래서 트럼프가 그런 의지를 표방하는 거에는 사실 선거가 가장 크거든요. 주식이 올라야지 미국인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트럼프 그 발언은 트럼프가 주식을 많이 밀어주려고 노력을 하겠구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트럼프가 굳이 다우를 타겟팅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다우 지수는 주로 이제 이 국영제라고 하죠. 우리가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이 비중이 좀 크거든요. 근데 그런 산업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산업을 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미국 내수향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좋아하는 이 미국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미국인 대상으로 장사하는. 그래서 내가 미국 내수를 팍팍 밀어주겠다라는 의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주가를 부양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을 것이다. 뭐 트럼프가 금리도 뭐 내가 뭐 금리 안 내릴 거면은 뭐 캐비넛이 지명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를 봤을 때 뭐 정부 차원에서 올해 선거를 앞두고 주가를 띄우려고 노력은 할 것이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윤수 대표님과 함께 전체적인 미증시 함께 짚어봤는데요. 대표님 그럼 저희 성공의 진심 구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려요.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올해 초부터 뭐 변동성이 컸습니다. 앞으로도 변동성이 줄어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변동성 잘 버티시면서 또 현명하게 큰 수익을 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대표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인터뷰가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